실제 트럼프는 그런 약간 정치적으로 까불지 말라. 우리 정책에 협조해라.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날렸지만 실제 월가를 지금 제일 잘하는 재무장관이 트럼프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웰을 해고하면 얻는 것보다 실이 너무 많고 월가의 그 신뢰를 우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해고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파월을 해고하는 그런 극단적인 대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벌써 4월 말, 그렇습니다. 이제 5월 한 해 반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번 점검부터 하고 가야죠. 교수님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작년 말에 시장을 마감할 때 올해 전망을 했던 거랑은 거꾸로 가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질주를 할 줄 알았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우리 코스피는 뭐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 2,500 정도 지수면 연초보다는 4, 5% 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 말이 빠진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미국은 진짜 모든 사람이 뜻밖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S&P 지수 기준으로 한 10% 이상 하락을 했고 뭐 나스닥이나 이제 빅테크는 더 하락을 했는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참 어렵다. 오히려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미국은 뭐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일단 밸류에이션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 목에 차 있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여기 이제 머리에 올라오면 이제 버블인데 버블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이 목에 정도 올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꽉 찬 상태에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고 한국은 더 빠질 게 없이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선 결과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뭐 유력 주자들을 보면 이분들이 자본시장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주주 권리나 이러한 시장 관련된 환경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가 이제 반영이 돼서 오르고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하여간 국내는 그런 오히려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 경기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고 시장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은 불확실성, 솔직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그런 예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가 보통은 다음 분기 전망을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한 가지 가이던스를 준 게 아니라 기본 케이스와 경기 침체 케이스 가이던스 두 가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측하기 어렵다. 투자가 주주가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앞을 내다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근데 어쨌든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파장이 큰 거는 트럼프 관세 전개 때문인 거겠죠? 기업 이익을 추정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퍼가 뭐 가장 대표적인 거고 현재 주가 지수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 이제 기업 이익 전망치를 갖고 하는데 올해 솔직히 미국 기업 이익이 한 15% 증가할 걸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서 이익을 전망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하여간 최근에는 일단 애널리스트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 이익이 뭐 한 5, 6%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뭐 3달 전만 해도 한 15% 증익을 했으니까 주가 전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5% 증익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익하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가 되면 그래서 약간 퍼를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가장 현실적인 애로사항이고 이제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2, 3% 올랐다가 하루 2, 3%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10%씩 하루에 등락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가가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들도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고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투자가들도 베테랑들도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인데 뭐 장기 투자가들은 오히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현금도 한 500조 원 들고 있고
항상 긴 호흡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을 하면 오히려 좀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렌 버핏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던 게 지금 이런 사태를 좀 예상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진짜 최악의 관세 정책을 펼 건지는 아마 워런 버핏은 예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정치나 기업과 기업 외생 변수를 특별히 주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과거 경험상 퍼가 한 23배까지 올라가면 이게 대단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 애플이잖아요. 애플 실제 한 6% 지분을 들고 있고 그 지분 가치만 해도 한 200조 원이 넘었는데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한 35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계속 줄여서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플이 얼마 전에 한 170, 80달러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하여간 대가는 역시 큰 흐름을 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이번에 주가 급락하는 과정 아니면 앞으로도 주가가 더 변동성이 커져서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워런 버핏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살지 기존 종목을 덜어낸 것을 다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살지 되게 궁금해해요. 되게.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입을 한다. 개입이라는 건 뭐 주가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투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확실히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는 것만 건드린다. 모르는 건 안 산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근원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히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세 번째는 경영진이 그 아주 뛰어나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초우량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게 이제 네 번째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우량 기업은 주가가 폭락할 때도 잘 안 빠져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번이 그런 국면이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다시 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있었는데 많이 최근에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은행주도 한 20%, 25% 주가가 하락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한 20%, 25%,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하여간 뭐 기존 종목도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고 하여간 새로운 종목, 제 생각에는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 워런 버핏이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워낙 투자 스타일이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첨단 테크나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을 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들어본 이름 중에서 뭔가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 특히 빅테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많이 떨어졌던 거는 그만큼 많이 그냥 비쌌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물론 빅테크 중에는 이제 관세 장벽에 그 직접 타격을 입는데 뭐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장벽에 거의 직격탄은 맞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온라인 디지털 광고를 하는 구글이나 메타도 영향을 받고 아마존도 영향을 받고 그러겠지만 오히려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는데 주가가 시장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700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결과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서 아마 이제 거기 이제 고점에서 또 공매도, 헤지펀드들 공매도도 항상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 생각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하여간 너무 밸류에이션이 꽉 찬 수준, 너무 고평가, 단기 고평가 국면에 진입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좀 무난한,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시장 전체를 보면 목에 찼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우리 가슴이나 허리 정도로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입니다. 예. 조금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코멘트 주셔서 빅테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거 좀 더 요즘엔 좋게 보시나요? 우리가 M7 관련된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최근에 메타 같은 종목은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어요. 수익성은 여전히 좋고 영업이익률이 오큘러스라고 이제 좀 적자가 나는 사업 부분을 빼면 근원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60% 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한 퍼 기준으로 20배 초반에 살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아마존이 되게 잘합니다. 아마존이 되게 그 포커스도 좋고 현금 흐름 창출도 좋고 최근에 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애플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애플은 워낙 그 생태계가 뛰어나니까 주가가 지금 뭐 $200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아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 아닌가. 물론 이제 AI의 좀 후발주자라는 그런 비난도 받지만 애플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뭐 $200 정도 수준이면 애플은 되게 매력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테슬라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죠. 오늘 실적을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1분기 실적? 뭐 예상만큼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이익을 놓고 보면 작년에 매분기 한 2조 5천원씩, 2조 5천억씩 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위로 한 10조 원 이익을 내는데, 이번 1분기는, 한 6천억 정도 순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한 7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유튜브에서 한 4주 전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동차라는 건 장치 산업이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1분기에 테슬라는 공장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분,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 회사가 이제 사업 부분별로 손익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동차 부분은 똔똔 내지 약간의 적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계속 친환경 그런 제품 하는 것들은 뭐 한 70% 성장하고 수익성도 높아서 전사적으로는 하여간 흑자는 냈는데 영업이익률이 2%에서 생각만큼 예상만큼 실적은 안 좋았는데 아주 진짜 최악의 그 실적은 나오지 않아서 뭐 시장이 좀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화요일날 실적 발표되기 전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는 한 5% 올랐고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5% 올라서 실제 하루 사이에 한 10% 주가가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한 $200 초반? $220에서 약간 금년 보면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내가 5월부터 회사에 컴백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가들이 그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간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던 코멘트도 했었고 얼마 전에 한국 몇 분기 동안 물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미국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등 가능성이 있는지랑 플러스로 제롬 파월을 트럼프가 코멘트를 했었죠. 금리나 안 하고 있다. 빨리 해라. 아니면 나 너 자를 거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라. 트럼프의 말은 뭐 전날하고 오늘하고 틀려서 또 오늘은 트럼프가 나는 그 제롬 파월을 해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또 입장을 또 바꿨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연준은 법 제도적으로 그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하는 총재도 그렇고 물론 트럼프가 강제로 해고를 하는 행정명령이나 다른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아마 그러면 제롬 파월은 그걸 거부하고 소송을 걸 거예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그 재정 지원을 끊는다고 지금 이제 또 미국 국내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이제 그러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아주 그 기나긴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죠. 물론 그 파웰이 코로나 초기 단계의 대응은 늦었지만 지난 한 4, 5년을 놓고 보면 상당히 훌륭한 연준 의장이고 그 연준 이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보이고 시장이 되게 존경을 해요. 시장과 소통도 잘하고 그래서 실제 트럼프는 그런 약간 정치적으로 까불지 말라. 우리 정책에 협조해라.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날렸지만 실제 월가를 지금 제일 잘하는 재무장관이 스콧 벤센이 그 지금 재무장관 아니야. 근데 재무장관은 트럼프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웰을 해고하면 얻는 것보다 실이 너무 많고 월가의 그 신뢰를 우리가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해고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 기업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파월을 해고하는 그런 극단적인 대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도 뭐 정부위원회 이런 데 참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게 외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위원들끼리 더 똘똘 뭉쳐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독자적으로 다 거의 연준 이사들이 판단을 하고 다 고수들이지만 그렇게 외압을 트럼프가 넣으면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상황이고 50대 50이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늦출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트럼프도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해고하고 싶어도 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